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베트남 경제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베트남 박린성에 위치한 거대한 삼성전자 공장 정문 앞입니다. 교대 시간이 되면 수만 명의 젊은 노동자들이 쏟아져 나오죠. 이들은 하루 종일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인 갤럭시를 만듭니다. 그런데 정말 묘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공장을 나선 그들이 주머니에서 꺼내드는 스마트폰. 10명 중 7명의 손에 들려있는 건 삼성이 만든 갤럭시가 아니라 경쟁사 애플의 아이폰입니다. 자신들이 만드는 제품보다 경쟁사의 제품을 갈망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그들이 삼성에서 받은 월급으로 아이폰을 사는 이 기이한 현상은 단순한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연간 수십조 원이 흐르는 삼성과 베트남의 15년 밀월 관계에 아주 거대한 균열이 생겼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탄이거든요. 삼성은 베트남에 모든 걸 쏟아부었지만 정작 그 돈은 다시 삼성으로 돌아오지 않고 밖으로 새 나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경제적 누수 효과가 시작된 거죠.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 경제와 투자 지형을 바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난 15년 동안 삼성과 베트남은 세상에 다시 없을 찰떡궁합처럼 보였습니다. 삼성이 베트남 수출의 30%를 책임지고 베트남은 삼성의 파격적인 땅과 인력을 제공했죠. 하지만 지금 그 아름다웠던 동행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지금 베트남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삼성이 베트남 대신 인도로 눈을 돌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주식 계좌와 글로벌 경제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단언컨대 어디에서도 듣지 못할 디테일한 분석으로 베트남 경제의 민낯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아이폰 이야기 기억하시죠? 이게 왜 심각한 문제인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제학에는 낙수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대기업이 돈을 벌면 그 돈이 아래로 흘러가서 지역사회가 살아난다는 논리죠. 실제로 삼성은 베트남에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습니다. 박린성이나 타이 은구엔성 같은 곳은 삼성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저 평범한 농촌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삼성이 들어오고 나서 이곳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말 그대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삼성이 지급한 그 높은 임금이 베트남 내부에서 선순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지 직원들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삼성에서 받은 월급을 모아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네, 바로 아이폰을 삽니다. 베트남 사람들에게 아이폰은 단순한 휴대폰이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최고의 사치제거든요. 내가 갤럭시를 만들지만 내 성공의 상징은 아이폰인 겁니다. 이건 삼성 입장에서 보면 정말 뼈아픈 일이에요. 기업이 특정 국가에 대규모 투자를 할 때는 단순히 생산 기지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나라를 미래의 핵심 소비 시장으로 키우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돈으로 애플의 배를 불려주고 있는 꼴이니 삼성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라는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더 심각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돈이 애플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베트남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투기입니다. 삼성 공장 주변의 땅값은 삼성이 진출한 이후 수십 배, 수백 배가 뛰었어요. 삼성 직원들이 받은 성과급이나 월급이 건전한 소비나 저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 거품을 만드는 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작 삼성 제품을 사고 삼성의 생태계를 키우는데 쓰여야 할 돈들이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고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직원들이 자기 돈으로 뭘 사든 기업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요. 맞아요. 개인의 자유죠. 하지만 국가 대 국가, 기업 대 국가의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삼성이 베트남 경제를 이만큼 키워놨는데 그 열매를 정작 삼성이 따먹지 못하고 있다면 삼성이 굳이 베트남에 계속 머물러야 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이런 경제적 누수는 결국 베트남 사람들의 태도 변화와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처음 삼성이 들어왔을 때 베트남 사람들은 삼성을 구원자처럼 여겼어요. 일자리를 주고 도로를 깔아주고 전기를 넣어줬으니까요.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그들에게 삼성은 더 이상 고마운 손님이 아닙니다. 당연히 거기 있어야 할, 그리고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줘야 할 돈 많은 아저씨 정도로 변질되어 버렸죠. 여러분,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 아시죠? 지금 베트남 여론이 딱 그렇습니다. 삼성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 세금도 더 내야지, 우리 임금도 팍팍 올려줘야지 뭐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삼성이 현지 협력업체들을 제대로 키워주지 않는다며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도 합니다. 15년 전에 그 뜨거웠던 감사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피로감과 탐욕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할 건 이런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이 감정이 정책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진짜 재앙이 시작됩니다. 베트남 정부는 지금 삼성을 향해 아주 위험한 칼날을 만지작거리고 있거든요. 과연 베트남 정부가 준비한 그 칼날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삼성은 박린성에서 누리던 그 막강한 기득권을 포기하고 인도로 짐을 싸려 하는 걸까요? 다음 파트에서 베트남 경제의 28%를 차지하는 삼성이 직면한 진짜 공포 승수의 저주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승수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경제학에서 아주 좋아하는 단어인데 쉽게 말하면 1원을 투자했을 때 그게 2원, 3원의 가치로 불어나는 마법 같은 현상을 말해요. 삼성전자가 베트남 박린성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가 2008년이거든요. 그때 박린성이 어떤 곳이었는지 아세요? 정말 끝도 없이 펼쳐진 논밭밖에 없던 전형적인 농촌이었어요. 소달구지가 다니고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던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삼성이 들어오면서 마법이 시작됐어요. 삼성이 공장을 짓겠다고 하니까 베트남 정부가 부랴부랴 도로를 닦고 대규모 전력망을 깔고 심지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5G 통신망까지 구축했거든요. 삼성이 1원을 투자하니까 베트남 정부와 협력사들이 따라붙으면서 지역 경제 전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실제로 삼성이 진출한 이후 박린성의 GDP는 무려 12배나 성장했습니다. 이건 전 세계 경제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엄청난 기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무서운 진실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걸 승수의 저주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육을 키우려고 특정 약물을 계속 복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몸이 커지고 힘이 세지지만 나중에는 그 약물 없이는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해지는 의존 상태가 되죠. 지금 베트남 경제가 딱 그 꼴이에요. 삼성이 인프라를 깔고 공장을 돌리면서 베트남은 너무나 쉽고 빠르게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베트남 자국의 산업 역량을 키우기보다는 삼성이 깔아놓은 판 위에서 단순 조립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 버렸거든요. 삼성이라는 거대한 엔진이 뿜어내는 열기에 취해 정작 스스로 움직이는 법을 잊어버린 셈이에요. 더 심각한 건 베트남 전체 수출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여러분, 한 기업이 한 나라 전체 수출의 28%를 차지한다는 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숫자인지 체감이 되시나요? 이건 국가 경제의 기둥 하나가 전체 건물의 3분의 1을 지탱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이 기둥에 금이라도 가면 건물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실제로 베트남 현지에는 삼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협력업체만 300개가 넘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 수만 30만 명이 넘고요. 이들의 가족까지 생각하면 좋기 100만 명 이상의 생계가 오로지 삼성전자의 실적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삼성이 이번 분기에 갤럭시를 몇 대 팔았느냐에 따라 베트남 시골 마을의 식탁 메뉴가 바뀌고 하노이의 아파트 값이 널뛰기를 합니다. 이건 건강한 경제 구조가 아니라 사실상 삼성의 저당 잡힌 경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하나 있어요. 그 삼성이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설마 쉽게 떠나겠어? 라는 생각이죠. 수조 원짜리 공장이 있고 수십만 명의 숙련된 직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짐을 싸겠냐는 논리예요. 하지만 여러분, 글로벌 기업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숫자로 움직이죠. 삼성이 베트남을 선택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싸고 질 좋은 노동력과 파격적인 세제 혜택.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미 베트남 내부에서는 삼성에 대한 시선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호의의 피로감에 대해 말씀드렸죠? 이제는 삼성 덕분에 잘 살게 됐다는 감사함보다 삼성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우리 땅값이 너무 뛰어서 살기 힘들다는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삼성이 우리 자원과 인력을 헐값에 빌려 쓰고 있다는 자극적인 선동까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런 여론이 형성되면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삼성이 준 선물은 당연한 것이 됐고 표심을 잡기 위해 삼성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거죠. 세금 더 내라, 임금 더 올려라, 환경 부담금 더 내라, 거의 이런 압박이 전방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이런 압박을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삼성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베트남에 구축해 놓은 이 인프라와 승수 효과가 오히려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조용히 하지만 아주 치밀하게 다음 스텝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거대한 폭탄이 하나 터집니다. 베트남 정부나 삼성이 어찌할 수 없는 글로벌 차원의 거대한 룰이 바뀐 거예요. 바로 글로벌 최저한세라는 녀석인데요. 이 15%라는 숫자가 삼성과 베트남의 15년 결속을 단칼에 끊어버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도대체 최저한세가 무엇이길래 삼성이 베트남에서의 신규 투자를 전면 중단하고 채용까지 동결한 걸까요? 그리고 왜 인도는 이 틈을 타서 삼성에게 5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베팅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베트남이 직면한 진짜 생존의 문제, 법인세 전쟁과 인도의 무서운 추격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왜 지금 삼성이 베트남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소름 돋을 정도로 명확하게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지금까지는 베트남 내부의 감정이나 의존도 같은 소프트한 문제였다면 지금부터는 삼성의 돈줄을 직접적으로 쥐고 흔드는 아주 차갑고 냉혹한 돈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글로벌 최저한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름부터가 좀 딱딱하고 어렵죠. 하지만 이 단어 하나가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권 기업들의 운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든 기업은 최소한 15%의 법인세는 내야 한다라는 규칙이죠. 이게 왜 삼성과 베트남에게 날벼락이냐고요? 그동안 삼성이 베트남에서 누렸던 환상적인 특권이 바로 이 세금 면제였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처음 베트남에 들어갈 때 베트남 정부는 레드카펫을 깔아주며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어요. 우리 땅에 공장을 크게 지어만 주세요. 그럼 4년 동안은 세금 한 푼도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9년 동안은 세금을 절반만 깎아줄게요. 라고요. 사실상 삼성이 베트남에서 낸 실질 법인세율은 5%도 안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인건비도 싼데 세금까지 거의 안 내니 여기가 천국이 아니고 어디겠어요? 그런데 이 최저한세라는 규칙이 도입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제 삼성이 베트남에서 5%의 세금만 내면 나머지 차액인 10%를 한국 정부나 다른 나라 정부가 걷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결국 삼성이 어디에 있든 15%는 무조건 내야 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베트남 정부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어차피 삼성이 15%를 내야 한다면 그 돈을 다른 나라에 주느니 우리가 걷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베트남은 삼성에게 주던 세제 혜택을 사실상 없애고 15%의 세금을 걷기로 결정합니다.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눈앞에 수조 원의 세수가 들어오니까 당장은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아주 위험한 도박입니다. 왜냐고요? 여기서 사람들의 흔한 착각, 오해와 진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삼성이 베트남에 이미 공장을 다 지어놨으니 세금 좀 더 낸다고 설마 떠나겠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글로벌 기업의 생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예요. 기업에게 세금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투자의 매력도 그 자체거든요. 세금 혜택이 사라진 베트남은 더 이상 삼성이 무리해서 신규 투자를 이어갈 이유가 없는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실제로 삼성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최저한세 도입을 공식화하자마자 삼성은 베트남 내 신규 공장 증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매년 수만 명씩 뽑던 현지 채용까지 동결하는 초강수를 뒀죠. 삼성은 지금 베트남 정부에게 아주 조용하지만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이죠. 자, 이때를 놓치지 않고 하이에나처럼 달려든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는 지금 삼성을 향해 입이 떡 벌어지는 제안을 던지고 있어요. 베트남이 세금을 더 걷는다고요? 우리는 오히려 현금을 드릴게요. 인도는 지금 약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는 파격적인 보조금을 삼성에게 제안했습니다. 이름하여 생산 연계 인센티브, PLI 제도라는 건데요. 인도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 그 매출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세금을 깎아주는 걸 넘어서 아예 현금을 꽂아주겠다는 인도의 이 제안. 삼성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베트남은 이제 세금을 더 내라고 압박하는데 인도는 돈을 줄 테니 제발 와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승부의 추가 어디로 기울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죠. 게다가 인도는 베트남이 갖지 못한 압도적인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14억 명의 내수 시장입니다. 베트남은 생산기지로서는 훌륭하지만 그 안에서 물건을 사줄 사람은 인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요. 삼성 입장에서는 인도에 공장을 지으면 생산과 소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대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삼성 이재용 회장을 직접 만나 공을 들이는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베트남 내부의 상황은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외부에서는 인도가 치고 올라오고 내부에서는 노조가 삼성의 목을 죄어오고 있거든요. 최근 베트남 내 삼성 노조는 물가 상승을 이유로 약 15%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삼성 직원들은 삼성 월급으로 아이폰을 사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임금을 15%나 더 올린다? 이건 삼성의 제조 원가 경쟁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정타가 됩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삼성이라는 비옥한 초원이 있는데 정부는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풀을 뜯어가고 노조는 임금 인상이라는 이름으로 풀을 뜯어갑니다. 모두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 초원은 황폐해지고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죠. 삼성이 베트남에 머무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효율성이죠.
그런데 세금은 오르고 임금은 치솟고 정부의 규제는 까다로워진다면 그 효율성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삼성은 이미 계산기를 다 두드려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계산서의 끝에는 베트남 엑시트라는 무서운 단어가 적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 삼성이 정말로 베트남에서 생산 비중을 대폭 줄이고 인도로 대이동을 시작한다면 베트남 경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공장 하나가 문을 닫는 수준이 아닐 겁니다. 그거는 베트남이라는 국가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는 서막이 될 수도 있거든요. 과연 삼성이 떠난 뒤에 베트남 그 끔찍한 24개월의 시나리오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균열 속에서 어떤 기회를 찾아야 할까요? 다음 파트에서 삼성이 떠난 베트남의 멸망 시나리오, 그 잔혹한 타임라인을 아주 디테일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상상하기 싫지만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잔혹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름하여 삼성이 베트남을 떠난 뒤에 24개월 시나리오입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이, 삼성이 떠나도 그 거대한 공장 건물들은 남을 거 아냐? 다른 기업이 들어오면 되겠지. 혹은 베트남 사람들도 이제 기술을 배웠으니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면 되는 거 아냐? 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첨단 반도체와 스마트폰 공장은 단순히 건물이 있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게 얽힌 공급망, 즉 서플라이 체인이 멈추는 순간 그 거대한 공장은 순식간에 고철덩어리로 변합니다. 자, 지금부터 삼성이 베트남에서 짐을 싸기 시작한다고 가정하고 그날부터 24개월 동안 어떤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지 아주 디테일하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먼저 1개월 차부터 3개월 차까지입니다. 이때는 공포의 실직 파도가 닥치는 시기예요. 삼성이 생산 라인을 인도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는 순간 직접 고용된 30만 명의 직원은 물론이고요. 삼성의 부품을 납품하던 300여 개의 현지 협력업체들이 줄도산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30만 명이면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 전체가 한꺼번에 직장을 잃는 수준이에요. 아침마다 오토바이를 타고 줄지어 출근하던 박민성의 풍경은 사라지고 거리에는 막막한 표정의 실업자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소비가 얼어붙는 건 순식간이겠죠. 이제 6개월 차에 접어들면 그동안 베트남 경제를 떠받치던 부동산 신화가 처참하게 깨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삼성 공장 주변 땅값과 아파트값은 삼성 덕분에 비정상적으로 치솟아 있었다고요. 월급을 받아 대출을 갚던 삼성 직원들이 사라지고 삼성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하던 고급 빌라들이 텅텅 비기 시작하면 부동산 거품은 단번에 터집니다. 이건 단순히 집값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줬던 베트남 은행들이 줄줄이 부실화되면서 국가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인 거죠. 12개월 차 1년이 지났을 때의 베트남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는 화폐 가치의 폭락과 인플레이션 본격화됩니다. 베트남 수출의 28%를 책임지던 삼성이 사라졌으니 베트남으로 들어오던 달러가 마르게 됩니다. 달러가 귀해지니 베트남 화폐인 동화 가치는 바닥을 치게 되고 수입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구칩니다. 기름값, 식료품값이 자고 일어나면 올라 있는데 일자리는 없으니 서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생지옥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24개월 차 2년이 되는 시점에는 국가 부도 위기라는 단어가 뉴스에 도배될 거예요. 수출 실적은 반토막이 났고 세수는 부족한데 인프라를 닦느라 빌린 국가 채무의 이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불어납니다. 베트남 정부가 그토록 기대했던 글로벌 최저한세의 세수 증대? 이건 삼성이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였죠. 결국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던 베트남은 거위도 잃고 알도 잃은 채 국제통화기금, 또 IMF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베트남 기업들이 삼성 대신 그 자리를 채우면 안 되나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현재 베트남 로컬 기업들 중에서 삼성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곳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단순 포장재를 만들거나 소모품을 공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삼성이라는 거대한 항모가 떠나고 나면 그 밑에서 밥을 먹고 살던 작은 배들은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고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승수의 저주가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삼성이 베트남 경제를 12배 키워놓은 그 마법이 삼성이 떠나는 순간 12배 빠른 속도의 재앙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의존도가 높았던 만큼 추락하는 속도도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한 소설처럼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이미 베트남 현지에서는 이 멸망 시나리오의 전조 현상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어요. 삼성이 신규 채용을 멈추고 투자 계획을 보류했다는 소식에 하노이와 박린성의 부동산 시장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베트남 정부도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삼성 달래기에 나섰지만 이미 삼성의 마음은 50억 달러의 보조금을 약속한 인도로 상당 부분 기울어져 있는 상태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과연 베트남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이 잔혹한 타임라인대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거대한 격변의 시기에 삼성이 선택한 다음 카드는 무엇일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베트남 정부가 내놓은 마지막 고육지책, 그리고 삼성이 인도라는 새로운 대륙에서 그리려 하는 원대한 설계도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반전의 서사가 우리 투자자들에게 어떤 힌트를 주는지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베트남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제가 지난 파트에서 말씀드린 그 끔찍한 시나리오가 단순히 상상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정부가 부랴부랴 내놓은 대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투자 지원 기금이라는 카드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삼성이 글로벌 최저한세 때문에 우리한테 세금을 15% 내야 하니까 그 낸 돈의 일부를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돌려줄게. 연구 개발비로 쓰라고 지원금을 주거나 공장 부대 시설을 지을 때 우리가 돈을 보태줄게 라는 식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꽤 합리적인 제안 같아 보입니다. 세금은 규칙대로 걷되 그만큼의 혜택을 뒷문으로 챙겨주겠다는 일종의 페이백 전략인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오해와 진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이 그렇게라도 돈을 돌려주면 삼성이 남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그동안 삼성이 누렸던 세제 혜택은 법으로 딱 정해진 확정된 권리였어요. 그런데 베트남 정부가 제안한 이 기금 방식은 매년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혹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가변적인 혜택입니다. 삼성처럼 수십조 원을 투자하는 기업이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금을 좀 깎아야겠습니다 라는 베트남 정부의 말 한마디에 운명을 맡길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리 없죠. 삼성에게 베트남은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닙니다. 이미 삼성 내부에서는 넥스트 베트남, 즉 베트남을 대체할 새로운 심장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가동 중이에요. 그 주인공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인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삼성의 전략이 아주 소름 돋을 정도로 치밀합니다. 단순히 공장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삼성은 지금 베트남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인도에 훨씬 더 견고하고 영리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삼성의 노이다 공장을 봐야 합니다. 인도 노이드에 있는 삼성 스마트폰 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운영 방식은 베트남과는 차원이 달라요. 베트남에서는 삼성이 모든 것을 다 해줬습니다. 도로 깔고 전기 넣고 심지어 현지 협력업체들 교육까지 삼성이 다 도맡았죠. 그런데 인도는 다릅니다. 인도는 자체적인 IT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삼성은 인도에서 단순히 하드웨어를 조립하는 게 아니라 인도의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력들을 활용해서 갤럭시의 두뇌를 설계하고 최적화하는 작업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조와 설계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훨씬 더 강력한 수직 계열화를 인도에서 완성하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인도는 인프라가 베트남보다 훨씬 열악하다는데 삼성이 정말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의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도의 도로는 여전히 울퉁불퉁하고 전력 공급도 불안정해요. 하지만 삼성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바로 클러스터의 힘입니다. 삼성이 인도에 공장을 지을 때 혼자 가지 않습니다. 삼성의 핵심 협력사 수십 곳을 아예 한 울타리 안에 모아버립니다. 정부가 인프라를 깔아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삼성과 협력사들이 거대한 요새 같은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모든 걸 자급자족하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인도의 열악한 환경조차 삼성의 자본력과 조직력으로 뚫어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인도는 베트남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혜택을 삼성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50억 달러의 보조금 기억하시죠? 인도는 이걸 단순한 현금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담보로 제공합니다. 삼성이 인도에서 고용을 늘리고 수출을 많이 할수록 보조금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예요. 베트남이 이제 겨우 세금 낸 거 조금 돌려줄게 라고 사정하고 있을 때 인도는 우리랑 같이 세계 1등이 되면 돈을 쏟아부어 줄게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삼성의 무게추는 이미 인도로 급격하게 기울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삼성전자의 내부 문건이나 투자 보고서를 보면은 베트남에 대한 투자 비중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인도는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어요. 베트남 사람들은 삼성이 설마 우리를 버리겠어 라며 안일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거의는 짐을 다 싸고 신발끈을 묶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이 떠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베트남 내부에서 아주 고질적이고 무서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공유지의 비극이 바로 그것입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자원을 두고 정부, 노조,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각자의 이익만을 챙기려다 결국 모두가 파멸하는 길로 들어서고 있거든요. 과연 베트남의 노조는 왜 이 시점에 15%라는 유례없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걸까요? 그리고 베트남 정부는 왜 삼성의 눈치를 보면서도 규제의 고삐를 늦추지 못하는 걸까요? 이제 베트남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내부의 적, 그리고 공유지의 비극이 어떻게 한 국가의 몰락을 가속화하는지 그 적나라한 현장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과 행동 가이드를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삼성과 베트남 그 뜨거웠던 15년의 기록을 되짚어보며 우리는 화려한 성장 뒤에 숨겨진 차갑고 냉혹한 진실들을 마주했어요. 우리가 영상의 시작에서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왜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인 갤럭시를 만드는 베트남 청년의 손에는 아이폰이 들려 있는가? 이제 그 답이 보이시나요? 그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장의 열매가 내부에서 선순환되지 못하고 밖으로 새 나가고 있다는 신호였고, 한 기업의 국가 경제의 28%를 의존한 국가가 겪어야 하는 필연적인 성장통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세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삼성과 베트남의 밀월은 글로벌 최저한세와 인건비 상승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둘째, 감사가 권리로 변한 호의의 피로감과 공유지의 비극이 삼성의 엑시트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삼성은 이미 인도라는 새로운 대륙에서 넥스트 코리아의 꿈을 설계하며 거대한 이사를 준비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베트남 경제가 어렵겠구나 하고 넘기기엔 우리와 연결된 고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한 세 가지 액션 가이드를 제안해 드립니다. 우선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삼성전자의 공급망 지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이제는 베트남 관련 주식보다는 인도의 제조업 성장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ETF나 삼성의 인도 핵심 협력사들에 주목할 때예요.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아는 것이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기업가나 직장인이라면 의존의 리스크를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베트남이 삼성 하나에 모든 것을 걸었다가 위기를 맞았듯 우리 역시 하나의 거래처, 하나의 스킬, 하나의 수익원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세요.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는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제의 룰이 바뀌는 순간을 포착하세요. 이번 사태의 도화선이 된 글로벌 최저한세처럼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거대한 규제들은 예고 없이 우리 삶을 파고듭니다. 뉴스 이면의 진짜 숫자를 읽어내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물론 삼성과 베트남의 인연이 당장 내일 아침에 무자르듯 끝나는 건 아닐 거예요. 이제 베트남 정부도 필사적으로 매달릴 것이고 삼성도 그동안 쌓아온 자산을 쉽게 포기하긴 어렵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알던 그 황금기는 이미 막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속도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빠를 겁니다. 오늘 이 긴 영상이 여러분께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집중력이 바로 여러분의 경쟁력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 삼성이 던진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삼성이 베트남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베트남 정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